여보, 김민지가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직원이야. 아이가 아픈다면서요. 5천만 원이에요. 이거 받고 우리 남편한테서 사라져 주세요. 내 남편이에요. 수연아, 이 돈이면 너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게 언니 말 들었어야지. 수연아, 잘나. 너 때문에 우리 수연이가 죽었다고! 첫 번째, 시간 오후 9시. 장소 강남. 서영의 아파트 드레스룸. 윤 서영 48세엔 흰색 트위드 정장 차림으로 드레스룸 중앙에 서 있었다. 조명 아래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목은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남편 이정우 49세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남편의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열리는 순간 서영의 미간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이정우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몇 년간 외워 온 남편의 패턴 비밀번호를 풀었다. 그녀는 이혼이 아닌 확신을 원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은 없었다. 카카오톡도 깨끗했다. 그녀는 남편의 성격상 모든 증거를 지웠으리라 짐작하며 가장 은밀한 영역인 숨겨진 파일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비즈니스 관련 문서 외에 비타민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서영은 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수십 장의 고해상도, 건강보조 식품 이미지들이 있었다. 비타민, 홍삼, 오메가3점,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서영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주 평범한 비타민 C 통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통의 라벨이 사진 배경의 나무 바닥재, 그림자와 미묘하게 겹쳐지면서 흐릿한 글자가 비쳤다. 서영은 사진을 확대했다. 글자는 C 3.18 1400이었다. 그녀는 그 비타민 통이 남편의 회사가 아닌 낯선 공간에서 촬영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3.18 1400는 단순한 유통기한이 아닐 터였다. 서영은 차분하게 남편의 넥타이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비타민 C 통이 있었다. 서영은 통을 꺼내 들고 라벨을 떼어냈다. 그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김민지, 요양원 302호라는 필체가 적혀 있었다. 서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강철처럼 변했다. 외도 상대를 암시하는 이름이 아니었다. 요양원. 그것은 이정우의 숨겨진 치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했다. 이때 욕실 문이 열리고 이정우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다. 그는 서영의 손에 들린 비타민 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그걸 왜 만지고 있어? 그거 회사에서 받은 거야. 정우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비타민 통에서 떼어낸 종이 쪽지를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김민지. 요양원 302호 정우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서영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 그 자체였다.
이정우 씨, 당신이 바람을 피웠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 했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보다 더 경멸스러운 방법으로 배신했네. 서영은 종이 쪽지를 그의 발밑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나섰다. 이혼은 없어.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만큼 내가 당신에게 복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정우는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자신을 지나쳐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두 번째 시간 다음 날 아침 9시. 장소 서영의 개인 서재. 서영은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개인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재무 분석 자료, 주식 계좌 현황, 그리고 이정우 명의의 모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이정우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요양원 정보를 검색했다. 특수장기 요양병원 302호. 그리고 김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간병인의 신상 정보를 찾아냈다. 김민지는 30대 후반, 요양원 등록은 5년 전이었다. 서영은 김민지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이정우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살폈다. 이상한 점은 이정우의 주식 계좌에서 매월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내역이었다. 인출 명목은 업무비였지만 송금 수신자는 대진개발 김 실장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서영은 대진개발을 검색했다. 김포 외곽의 소규모 시행사였다. 이정우의 주 사업 영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전용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우 씨 명의로 된 비정기적 지출 300만 원, 그리고 김포 외곽 대진개발 관련 모든 자료를 3시간 안에 찾아줘. 특히 그쪽의 실소유주와 재정 흐름을 파악해. 서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요양원 정보로 시선을 돌렸다. 김민지가 간병하고 있는 302호 환자 명단을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다. 그때 거실에서 이정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노트북 화면을 닫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거실로 걸어나갔다. 정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서영에게 다가왔다. 당신, 어제 일,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김민지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야. 그녀는 내 오래된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어. 서영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궁금하지 않아. 내가 외도를 했든 요양원에서 숨겨온 가족을 돌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규칙이라는 거지. 정우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 이혼은 없어. 서영은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내 몫을 전부 회수할 거야. 내가 숨긴 재산, 내가 나한테 썼어야 할 모든 돈, 그리고 내가 평생 나에게 갚아야 할 고통. 그 순간 컨설턴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대진개발. 실소유주는 이정우 씨의 친인척 명의 김포 외곽 토지 개발 관련. 지출 300만 원은 혼외자 요양원 비용. 서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혼외자. 이정우는 그녀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추악한 진실을 묻어두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이정우 씨. 서영이
다시 말했다. 내가 숨긴 그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아주 끔찍하게. 서영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서영의 차가운 분노가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것임을 직감했다. 세 번째 시간 사흘 후 오후 2시 장소 특수 장기 요양병원 인근 카페 윤서영은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병원 앞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302호 환자 이수연 5세의 진료 기록 일부가 떠 있었다. 5년 전 이정우의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할 무렵 혼외로 태어난 아이. 희귀 난치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었다. 서영은 이수연의 진료 기록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정우의 가장 치명적인 죄의 증거였다. 그때 김민지 37세 간병인과 병원 유니폼을 입은 채 카페로 들어섰다. 서영은 김민지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영은 명함 대신 이정우의 서명이 들어간 은행 잔고, 증명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김민지는 잔고 증명서를 보고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영을 불안하게 쳐다봤다. 누구세요? 이정우 씨는 어떻게 아세요? 나는 이정우 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정우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죠. 서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지 씨가 302호 환자를 간병하며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돈은 곧 끊길 겁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에요. 302호는 제 조카예요. 서영은 비웃었다. 조카? 5년 전 기록에는 이정우 씨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어요. 김민지 씨의 언니가 이정우 씨와 외도했고 아이를 낳은 뒤 죽었고 김민지 씨가 간병인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군요. 서영은 김민지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쳐 놓고 냉정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수연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씨에게 복수해야죠. 그리고 그 복수의 칼자루를 김민지 씨가 쥐게 해줄 거예요. 서영은 김민지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이정우의 재산 현황이 담긴 문서를 보여줬다. 이정우 씨는 현재 회사에 거액의 횡령 사실이 밝혀져 곧 도주할 겁니다. 302호 병원비 300만 원? 이정우 씨에게 더 이상 나올 돈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수연의 후견인이 되면 달라지죠. 서영은 테이블 위에 백화점 상품권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건 첫 번째 선물이에요. 지금부터 이정우 씨가 나한테 연락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세요. 당신의 조카 이수연이 안정적으로 간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정우 씨가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만드는 것뿐이에요. 김민지는 상품권 뭉치와 진단서를 번갈아 보았다. 이정우의 연락은 이미 끊겼고 302호의 병원비는 당장 다음 주가 기한이었다. 그녀는 절박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김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서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곧 이정우 씨의 후견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수연의 새 어머니가 되어 줄 겁니다. 이정우 씨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시간 다음 날 오전 10시. 장소 강남. 서영의 아파트 서재. 이정우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서영의 서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며칠 만에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했다. 그는 서영의 무자비한 행동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서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냉정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윤서영, 제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돈, 회사 지분, 뭐든지. 수연이 병원비만은 건드리지 마.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정우는 애원했다.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이정우 씨. 당신 명의의 모든 비자금 계좌는 동결되었고 회사 지분은 임시 압류 통보가 들어갔어. 당신은 이제 수연이의 간병인에게 줄 300만 원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정우는 절망에 울부짖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을 수 있어. 당신도 인간이잖아, 인간. 서영은 코웃음 쳤다. 당신이 20년 동안 이 결혼을 망쳤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보였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다른 여자와 혼외자를 낳았을 때 당신이 나를 인간적으로 봤어. 서영은 A사 용지 한 장을 프린트하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 및 재산 분할 합의서가 아닌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서였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아. 대신 나는 당신의 혼외자 이수연의 법적 후견인이 될 거야. 정우는 경악했다. 후견인?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하필 수연이를? 서영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당신이 곧 구속되거나 도주할 경우 이수연은 보호받을 길이 없어. 김민지 씨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고 병원에서도 비용 문제로 퇴원을 종용할 거야. 내가 후견인이 되면 내 명의의 재단에서 이수연의 종신 간병 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 있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영을 노려봤다. 당신이 수연이를 돌보겠다는 거야? 왜? 복수잖아.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죄책감을 주려는 거잖아. 맞아. 서영은 인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섬뜩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짐을 짊어지고 당신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걸 지켜봐야 할 거야. 당신이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딸은 내 명의로 최고 시설에서 안락하게 살겠지. 서영은 펜을 내밀었다. 서명해. 이정우 씨. 이것만이 당신의 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해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영원히 나에게 종속되는 거야.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는 서영의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복수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끝이 후견인 지정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아내의 복수극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5번째 시간 3개월 후 초여름. 장소 인천 외곽 특수장기요양병원 302호실. 이정우가 서명한 후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정우는 회사에서 해임되고 모든 재산과 명의를 잃은 채 서울 외곽의 낡은 숙소로 숨어들었다. 윤서영은 이수연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 그녀는 매주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302호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었다. 서영은 깨끗하게 정돈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수연을 쳐다봤다. 5살의 아이는 가느다란 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영은 처음에는 수연에게서 이정우의 죄의 잔해만을 보았다. 그때 간병인 김민지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서영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영 앞에서 항상 불안해했다. 윤 대표님, 수연이 맥박은 안정적입니다. 방금 전에 담당 의사가 회진하고 갔습니다. 민지가 딱딱하게 보고했다. 서영은 수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수연의 피부는 차갑고 건조했다. 김민지 씨, 이 아이 나에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민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이 여인이 왜 복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이정우 씨의 죄의 결과물이죠.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정우 씨에게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서영이 속삭였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대표님, 수연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픈 후에도 웃으려고 했고요. 이정우 씨는 수연이를 사랑했어요. 다만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죠. 민지의 말에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수연의 작은 손가락이 서영의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었지만 서영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서영은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이정우가 아닌 낯선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죄 없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녀가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 가졌던 결핍감이 이 아이에게 투영되었다.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정우였다. 서영은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정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당신 수연이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전화했어. 나 지금 폐지라도 주어야 할 만큼 망가졌어. 당신의 복수는 충분해. 제발 수연이만은. 서영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수연이는 내 명의로 최고의 시설에서 치료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거야. 서영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연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연민이 복수심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6번째 시간 2개월 후 늦여름. 장소 강남. 서영의 아파트 서재. 서영은 수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녀는 병실의 CCTV 영상을 보며 수연의 호흡과 작은 움직임을 확인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상한 모성애와 책임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이정우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이정우의 최근 행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인천 외곽의 낡은 숙소. 이정우는 건설 현장의 잡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는 서영의 복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재산이 서영의 재단으로 흘러들어갔고 딸 수연은 서영의 후견 아래 있었다. 정우는 비참함 속에서 복수의 씨앗을 키웠다.
그는 서영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긴 재단 자금의 출처가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사업가 시절의 인맥이 떠올랐다. 김포 신도시 개발 당시 이정우는 서영의 비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은밀하게 자금을 흘려보내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었다. 정우는 낡은 휴대폰을 들고 과거 가장 은밀하게 연락하던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이사는 현재 거대 건설사의 전무로 승진해 있었다. 최 이사님, 이정우입니다. 저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윤서영 대표님 일 때문에요. 정우는 서영의 이름을 팔아 마지막 남은 명함을 사용했다. 최 이사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만남을 수락했다. 장소 서울 외곽 허름한 퓨전 막걸리집. 정우는 최 이사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최 이사는 정우의 몰락을 보며 혀를 찼다. 자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윤서영 대표님은 지금 사회공헌으로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데 최 이사님, 윤서영의 가장 큰 치부는 그 사회공헌 재단의 수백억 자금 출처입니다. 김포 개발권 당시 제 명의로 된 비자금이 재단을 통해 세탁되었죠. 이 사실을 아는 건 저와 강 전무님뿐입니다. 최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정우의 말에 긴장했다. 정치권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음을 직감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최 이사가 물었다. 정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망가졌으니 윤서영도 똑같이 망가져야죠. 나는 윤서영이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녀의 가장 견고한 방어막을 부술 겁니다. 최 이사님이 강 전무를 만나 윤서영의 서명이 들어간 비자금 운용 서류 원본을 확보해 주십시오. 정우는 이제 딸 수연의 병원비 대신 서영의 파멸이라는 새로운 복수 목표를 세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7번째 시간 며칠 후 오후 5시 장소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 식당 룸. 이정우는 최 이사의 도움으로 강 전무를 만나는 데 성공했다. 강 전무는 정우를 내려다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이정우, 자네가 지금 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나? 윤서영 대표는 지금 업계의 큰손이야. 정우는 비굴함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전무님,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윤서영이 무너지면 전무님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 겁니다. 윤서영은 김포건 당시 전무님의 이름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확보해야 전무님도 안전합니다. 강 전무는 정우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서영의 재단이 커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좋아. 그 서류는 내가 보관하고 있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사본을 준비해 주겠네. 하지만 이 일은 나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어야 해. 강 전무가 경고했다. 정우는 낡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전무님, 그 증거가 저에게 도착하는 순간 윤서영의 파멸은 시작됩니다. 장소 특수 요양병원 302호실. 서영은 수연의 병실에서 김민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서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정우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느껴졌다. 서영은
김민지에게 낡은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김민지 씨, 당신의 조카 수연이는 이제 내 책임이야. 나는 수연이를 끝까지 돌볼 거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연이에게는 대표님밖에 안 계세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야 해. 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정우가 당신에게 연락이 오면 나에게 즉시 보고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 민지는 주저했다. 이정우 씨가 왜 저에게? 이정우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어.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수연이의 간병인이라는 사실뿐이야. 그는 분명 수연이의 병원비 문제나 나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할 거야. 서영은 김민지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줬다. 봉투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당신 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야. 내가 갚아줄게.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이정우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 모든 대화는 녹취해서 나에게 보내야 해. 이것만이 당신이 수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김민지는 돈 봉투와 수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녀는 서영의 차가운 집착과 돈의 힘에 굴복했다. 그녀는 결국 이정우의 마지막 희망이자 윤서영의 새로운 복수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정우 씨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서영은 만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거두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박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8번째 시간 같은 날 오후 6시 장소 구로동 낡은 오피스텔 옥탑방. 김민지는 서영의 지시대로 병원 유니폼 대신 낡은 평상복을 입고 이정우의 옥탑방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수연의 가장 최근 진단서와 활짝 웃고 있는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다. 휴대폰은 녹음 버튼이 눌린 채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렸다. 이정우 씨, 이정우 씨. 저예요. 민지예요. 잠시 후 정우가 문을 열었다. 며칠 전보다 훨씬 헬쑥해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비굴함 대신 기이한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민지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봤다. 여긴 왜 왔어? 이제 나한테 돈 나올 구멍 없는 거 알잖아.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영이 시킨 대사를 읊었다. 수연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대요. 윤서영 씨는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수천만 원의 응급 자금이 필요하대요. 이정우 씨 제발 수연이 좀 살려주세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연의 사진과 진단서를 정우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녹음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서영에게 들릴까 두려웠다. 정우는 진단서와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민지의 불안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썩은 미소를 지었다. 수연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윤서영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정우는 문틈으로 손을 뻗어 민지의 턱을 세게 잡았다. 민지는 통증에
숨을 들이켰다. 거짓말하지 마. 김민지.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수연이는 중환자실에 가지 않았어. 어젯밤에 내가 병원장에게 직접 확인했어. 윤서영의 돈줄이 끊길까봐 나에게 접근하도록 윤서영이 당신을 보낸 것뿐이잖아. 민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서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우가 병원장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정우는 아직도 인맥이 남아 있었다. 아, 아니요. 저는 정말. 민지가 더듬거렸다. 그만해. 정우는 민지의 턱을 놓아주며 그녀를 비웃었다. 윤서영은 내가 돈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겠지. 내가 수연이의 목숨에 매달릴 줄 알았고. 하지만 당신은 몰랐지? 윤서영이 수연이의 병원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민지는 두려움에 질려 고개를 흔들었다. 정우는 낡은 문에 등을 기대고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수연이의 병은 가망이 없어. 5년 전 의사들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 그 뒤로 모든 치료는 수연이의 고통을 늦추고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연명 치료일 뿐이야. 민지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거짓말 마세요. 윤서영 씨가 최고 의사와 최신 장비를 다 쓴다고 했는데, 그래, 썼지. 하지만 그건 윤서영이 수연이를 진심으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수연이가 살아있어야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녀의 돈을 위해 머리를 조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수연이는 윤서영의 가장 비싸고 완벽한 복수 도구였어. 정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민지를 질식시켰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언니의 딸이라는 그 연민 하나로 나에게 돈을 뜯어내서 연명 치료를 이어갔지. 당신의 죄책감과 나의 죄책감이 만나 죄 없는 아이를 고통 속에 가둬둔 것이야. 윤서영은 그 죄책감의 끈을 내가 아닌 자신이 쥐게 된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고, 민지는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행동, 서영에게 협박당하면서도 수연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던 모든 순간이 결국 아이를 더 큰 고통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열하며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정우 씨, 저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정우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이사였다. 정우는 문틈으로 민지를 잠시 노려봤다. 당신이 윤서영의 스파이 노릇을 했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가서 윤서영에게 전해. 당신의 지독한 복수극은 이제 끝났다고. 그는 민지가 듣도록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최 이사, 그래. 준비됐나? 최 이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정우 씨, 자네가 원하는 대로 했네. 강 전무의 서명이 들어간 비자금 사용 내역과 빈포 투자건의 정치권 연결고리가 담긴 서류 사본을 자네가 지정한 장소에 넣어뒀네. 자네가 뭘 하든 나는 모르네. 정우는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수고했네. 이제 게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그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들었다. 윤서영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비자금의 증거가
지금 정우의 손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의 도구가 아닌 정우를 살리기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공포를 느꼈다. 정우는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가. 그리고 윤서영에게 전해. 이틀 후 그녀의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찾아간다고. 민지는 서영의 미끼로 정우를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정우의 손에 쥐어진 파멸의 증거를 목격했다. 그녀는 녹음된 파일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옥탑방을 나섰다. 장소 강남, 서영의 아파트 서재, 시간 오후 7시. 서영은 초조하게 김민지의 녹음 파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민지에게서 온 불안정하고 뒤섞인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정우 씨가 수연이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 전무 비자금 무슨 서류 서영 씨의 모든 게 끝날 거래요. 서영은 메시지를 듣자마자 몸이 굳었다. 그녀는 정우가 돈과 딸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위치를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우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포 개발 관련 자료, 파일을 꺼내 들었다. 정우가 강 전무를 만났다는 것은 그가 정치권의 은밀한 고리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했다. 서영은 차분하게 전용 회선을 통해 금융 컨설턴트에게 연락했다. 네, 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야. 김포건 때문에 연락했어. 가장 먼저 손 쓸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해줘. 그리고 공동 자산으로 인정되는 모든 현금을 기부 명목으로 묶어둬. 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정우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라도 정우를 막기로 결정했다. 이 지독한 부부의 전쟁은 이제 남편의 폭로와 아내의 방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9번째 시간 이틀 후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강남, 서영의 아파트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서영은 그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온 집안의 조명은 최대한 밝게 켜져 있었지만 차가운 대리석과 높은 천장 때문에 분위기는 마치 신문을 위한 법정 같았다. 서영은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정우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낡은 코트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고 그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광기가 뿜어져 나왔다. 윤서영. 이 집 분위기 좋네. 곧 압류 딱지가 붙을 텐데 마지막 만찬이라도 즐기고 있었어? 정우가 비아냥거렸다. 서영은 차분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들어와. 그리고 앉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이 있어. 정우는 테이블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봉투에서 강 전무의 서명이 찍힌 비자금 관련 서류 사본이 미끄러져 나왔다. 제안?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제안은 없어. 나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꿨어. 내가 숨긴 김포 신도시 개발 관련 비자금 흐름은 내 명의를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어. 이 서류 하나면 너는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라 정치 비리에 연루된 범죄자가 되는 거야. 내 모든 명예, 내 모든 사회적 지위, 내 아들이 물려받을
모든 명성이 제가 될 거야. 정우는 승리감에 젖어 웃었다. 어때, 윤서영? 이제 무서워. 서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마치 흥미로운 농담을 듣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내가 아직도 날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정우. 서영은 옆에 놓여있던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정우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윤서영 재단 명의로 된 계좌 입금 내역과 공문이 떠 있었다. 금액은 김포 투자 수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내가 강 전무를 만나 서류를 챙기는 이틀 동안 나는 우리의 모든 공동 자산을 정리했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회사 지분, 강남의 부동산 일부, 그리고 김포 투자 수익금, 전부 사회공헌 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묶어뒀지. 정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돌아올 목까지 전부 없앴다는 거야, 그래. 서영은 잔인하게 긍정했다. 내가 이 서류를 터뜨리면 이 돈은 불법 비자금이 아니라 정치적 자금 문제로 엮일 뻔했던 윤서영 재단의 기부금이 되는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돌아갈 게 없어. 내가 나를 망가뜨리려 할수록 너는 가장 밑바닥까지 딘털터리가 되는 거지. 내가 평생 그렇게 싫어했던 돈 없는 찌질이로. 정우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 던졌다. 와인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20년을 바쳤는데, 내 사업, 내 인생, 다 너를 위한 것이었는데,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너의 그림자였을 뿐이야. 서영은 폭발하는 정우의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의 분노가 아닌 그녀 자신의 응어리를 폭발시켰다. 존중? 내가 나한테 존중을 말할 자격이 있어. 서영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듯 날카로워졌다. 20년 동안 내가 날 어떻게 대했지? 윤서영 씨는 경영을 몰라. 당신은 그냥 명품이나 사고 아이들이나 잘 키워. 나는 내 명품 액세서리였어. 내가 날 무시하고 밖에서 나 아닌 다른 여자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을 짚었다. 내가 외로웠으니까. 너는 늘 돈과 명예만 쫓았잖아. 차가운 집에 혼자 있는 기분. 너는 몰라. 외로움.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에게 한 걸음씩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분노로 인해 증발해 버린 듯했다. 내가 내 외로움을 알기나 해? 내가 내 꿈을 짓밟았을 때, 내가 내 대학원 진학을 막고 나를 집안에 가뒀을 때, 나는 이미 너에게서 탈출하고 싶었어. 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수면서 내게 복수하고 싶었지. 내가 영원히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정우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내 꿈? 내가 뭘 짓밟아? 서영은 눈을 부릅떴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준이의 피아노를 부쉈을 때, 내가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준이가 밤새 연습하던 피아노를 집어 던졌을 때, 준이는 그때 전국 콩쿠르 대상을 앞두고 있었어. 내가 우리 아들의 모든 꿈을 부쉈지. 그때부터 준이는 너를 완전히 포기했어. 정우는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날의 폭력적인 순간을 기억했지만
그것이 아들에게 끼친 영향이 그토록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의 실수였어. 준이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잖아. 정우는 부인했다. 아니. 서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준이를 내 소유물로 본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명함, 내 돈, 내 사업 전부 내 손으로 거두기로. 나는 그때부터 복수를 위해 내 옆에 남았을 뿐이야. 서영은 정우가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낚아채더니 봉투째 찢어버렸다. 촥!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이제 내가 가진 건 없어. 내가 날 파멸시키면 너는 파멸만 남아. 나는 이 비자금과 함께 자멸할 거야. 하지만 너는 평생 수연이의 병원비조차 구할 수 없는 무능한 아비로 살게 될 거야. 정우는 무릎이 꺾였다. 그는 자신이 쥔 최후의 무기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죄외도가 아닌 가장 작다고 여겼던 죄아들의 꿈 파괴 때문에 아내에게 평생 복수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윤서영, 너 정말 무섭다. 내가 이겼든 우리는 지옥을 만든 거야. 서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승리는 고통스러웠고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정우, 내가 이 서류를 터뜨려서 우리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지옥에서 사라져 줄 거야? 정우는 찢겨진 서류 조각들을 쳐다봤다. 그는 서영을 파멸시키려 했지만 이젠 그럴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서영의 무자비함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코트를 여미고 뒤돌아섰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였다. 서영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찢겨진 서류와 깨진 와인잔, 그리고 그녀의 냉정한 승리의 잔해를 바라봤다. 그녀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흐른 것은 눈물이 아니라 20년간 짓눌렸던 깊은 허무함이었다. 10번째, 시간 6개월 후, 겨울의 끝자락, 장소 강남, 윤서영 재단 사무실. 윤서영은 이제 윤서영 재단의 이사장으로 불렸다. 그녀가 비자금 논란을 막기 위해 묶어둔 수백억의 돈은 재단을 통해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사회공헌 전문가로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6개월 전 정우를 내보내던 그 밤의 차가움 그대로였다. 그녀의 승리는 그녀에게 사회적 가면을 씌워줬지만 내면의 공허는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아들의 주소를 건네받았다. 아들주는 아버지에게서 도피한 후 어머니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고자 지방 소도시에서 독립해 살고 있었다. 시간 오후 3시, 장소 지방 소도시, 음악학원 앞 작은 카페. 서영은 낡고 허름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준이 음악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비서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창문 너머로 주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다.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정우가 부순 것은 피아노가 아니라 아들의 꿈이었고, 주는 결국 스스로 그 꿈을 다시 짓고 있었다. 준이 레슨을 마치고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서영을 보자마자 미소가 사라졌다. 엄마가 여기까지 왜 왔어요? 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얼음장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다. 준아, 엄마가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재단도 안정화되었고 내가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는 걸 봤어. 자랑스러워.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랑스럽다니요. 제 꿈을 짓밟은 건 아빠였지만 그걸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 건 엄마였어요. 준이 커피를 주문하며 차분히 말했다. 서영은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널 위해 아빠를 무너뜨린 거야. 아니요. 엄마는 엄마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 아빠를 무너뜨렸죠. 아빠가 피아노를 부쉈을 때 저는 아빠의 광기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빠는 괴물이었지만 저는 아빠의 불안함을 봤어요. 주는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계산적이었죠. 저를 아빠에게서 떼어놓고 아빠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잔인하게 복수했어요. 그게 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면서요. 준아, 저는 아빠를 용서해요. 작은 실수였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오랜 계획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의 복수는 엄마를 더 큰 괴물로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든 그 재단 돈, 저에게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건 피와 허무로 얼룩진 돈이에요. 주는 서영에게 등을 돌렸다. 저는 이제 엄마 아빠의 싸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의 승리가 저를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저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주는 미련 없이 카페를 나섰다. 서영은 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재단을 세우고 언론의 칭송을 얻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서는 영원히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전한 자멸이었다. 시간 같은 날, 저녁 8시. 장소 인천 외곽, 낡은 여인숙. 이정우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여인숙의 좁고 습한 방에 들어섰다. 그는 이제 현장의 잡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영이 그에게 예언했던 돈 없는 찌질이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샤워 후 침대에 털썩 앉았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특수 요양병원이었다. 정우는 불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김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우 씨, 수연이가 방금 전에. 정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병원을 떠난 후 6개월 동안 딸에 대한 소식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것이 딸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민지 씨, 수연이는, 민지는 흐느꼈다. 평안하게 갔어요. 6개월 전 상태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면처럼. 민지는 말을 이어갔다. 수연이의 장례는
윤서영 씨가 전부 처리했어요. 재단 명의로 마지막까지 최고 간병인과 최고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정우 씨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정우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서영은 마지막까지 잔인했고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그녀는 그를 수연이의 병원비도 못 내는 무능한 아비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딸에게 최고의 시설을 제공한 전 부인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짐을 그의 영혼에 얹어놓았다. 민지 씨 고마워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그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끈마저 끊어졌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시간 며칠 후 새벽 5시 장소 일산 특수요양병원 납골당 인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납골당 앞에 서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납골함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이수연이라는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도 아들도 그 누구도 그녀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후 처음으로 꾸미지 않은 민낯 그대로의 윤서영이었다. 서영은 수연의 납골함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수연을 이용했지만 수연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증오도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공허함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복수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렸다. 서영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닌 자기 연민과 좌절에서 오는 처절한 절규였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무시, 아들의 꿈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복수 후 찾아온 처참한 공허함.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영혼을 찢어발겼다. 그때 저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여명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난 거였구나. 서영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옆에는 찢겨진 비자금 서류 조각 대신 텅 빈 성공과 텅 빈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형벌뿐이었다. 그녀는 여명이 밝아오는 길을 따라 혼자서 완전히 무너진 채 걸어나갔다.